반갑습니다. 특집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파면이냐 복귀냐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날은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재판관이면 기각이나 각하로는 결정문을 단 한 줄도 못 쓸 것 같다. 여러 법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시각으로는 파면과 복귀가 50대 50의 확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전한길 씨까지 유세를 도왔던 대통령 측근도 등 돌린 민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진다면 이 민심은 어떻게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18시간 남짓이 남았습니다. 제주 4.3 추념일인 오늘의 모습과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내일의 일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책임을 물어달라 이재명 대표는 촉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탄핵 소추 중이기도 하지만요. 임기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늘도 한덕수 대행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덕수는 자격 없다! 자격 없다! 불법 계엄 사과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를 상정해서 개헌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새 역사가 기록되는 날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우리 역사책에 어떤 글귀를 새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18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 보시기 좋으시라고 시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네요. 17시간 4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경찰은 을호 비상을 내렸고 내일은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안국역이 무정차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안국역이 무정차로 통과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 스튜디오도 평소보다 우리 네 분의 패널들과 방송 전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차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겸허하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과거 같으면 아마 우주선을 발사한다거나 뭔가 그런 정도의 시간 표시였는데 우리가 이제 18시간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17시간 45분 정도야 충분히 기다릴 용의가 있고요. 예. 국민들 모두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론이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최후 변론 끝에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내일 판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 또 정치권 모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고 그를 존중하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 앞에 찾아서 내일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폭력은 안 됩니다. 평화로운 집회만 하시기를 시청자들께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폭력이 일어난다면 저런 무관용 원칙이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경험을 했죠.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 명의 구속자가 나왔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내일도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거와 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군중심리에 의해서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얻는 이익보다 받는 처벌과 불이익이 훨씬 클 거라는 것을 다시 예. 한번 경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을 볼까요? 차벽으로 탄핵 찬반 집회 구간이 나뉜 상황이고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상황입니다. 오늘 낮 상황에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경찰 버스가 끊임없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정 이후부터는 집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어길 경우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광화문에 CCTV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남동도 잠시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안전에 대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이 곧 국익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안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시고 지난번 서부지법과 같은 폭동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유감입니다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행이 사실은 지금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일의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인데 실력 발휘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정말 조금 의문인데요. 내일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잘못된 경찰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일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만반의 태세를 잘 갖춰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경찰들은 이미 이제 선거기일 지정 그 발표가 났을 때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지난 화요일 날 제발 피청구인은 그날 헌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100m 진공 상태에서 150m 진공 상태로 지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더 이제 안전의 만반을 꾀하고 있는 중인데 피청구인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정말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정말 더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애국하는 길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내일 출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와봤자 이 강성 지지자들 감정적으로 더 선동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국회 주변이나 뭐 관저 주변 거기까지도 전부 다 통제하고 뭐 학교도 휴교하고 이렇게 만전을 꾀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일 함께 그 안전한 그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취재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오전에도 평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평의가 열렸다라고 하고 내일도 평의를 한 차례 해서 아마도 결정문을 그때 최종 완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지금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계속 수정하고 각 재판관들이 혹시라도 표현에 있어서 불명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뜻밖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을 목격한 지가 내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연찮게 123일째 되는 예, 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대한 그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대략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90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헌재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만 초반의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상보다 지금 한 달 이상이 지연된 시점에 내일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아마 결정문의 어떤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큰 내용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표현들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거나 여러 해석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듬는 마지막 점검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11시에 이를 통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쟁점은 5가지고 이 5가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텐데 어제 계엄군의 당일날 폭행을 당한 뉴스토마토 기자를 오대영 라이브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봐도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이 그냥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포고령 작성을 누가 했냐? 김용현 장관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뭐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철면피 같은 거짓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도 정말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 기자가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서 계엄군 이제 그 계엄군들이 누굽니까? 707 특임대인데 예.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 잡는 그런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무장 민간인을 거의 1분 만에 막 끌어안치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기자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끔찍할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그렇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폭력이 거칠게 행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순간에 광주를 떠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 출신인 저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예. 그 트라우마, 그 악몽에서 빨리 조금 벗어났으면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내일 파면 선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쟁점이 크게 4가지였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위법 위헌 상태이다라는 걸로 파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고령이 실제로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CCTV 화면을 통해서 또 실제 그 일을 악몽을 겪었던 기자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쟁점 중에서도 다 위헌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나 이거는 중대한 위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파면은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측은 내일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남동 관제에서 그러면 TV 생중계를 볼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이죠. 구속 취소 이후에 이렇다 할 공개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 메시지도 아주 그 정돈된 메시지만 냈고 뭐 이번에 장제원 전 의원의 그 조문을 가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인간적인 미안함 정도만 냈었는데 내일 11시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딴 데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이죠. 차분하게 내일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일부 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국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현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한 분으로 나뉘어서 극렬하게 갈등을 벌일 게 명백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나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에 가는 것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아마 본인 또는 참모그룹에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 혼란을 마무리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선고 방청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종 4,818대 1이라는 숫자까지 기록이 됐네요. 어떤 분들이 신청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방청만 9만 6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의 5배에 달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각각 TV로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야 이렇게 전망은 일단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다시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늘상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더 많긴 하지만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지금 개헌 추진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는 상관없이 사실 우리 당은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12월 3일 계엄 이전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바를 맞춰보면 저는 개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치 전문가 또 정치 고관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87 체제에서 노정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대통령의 권한 집중, 또 하나는 의회 특권과 의회 권력이 비례해졌을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전제는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책임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각, 인용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그 뒤에는 개헌 얘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그 개헌이 뭐 필요한 거는 현실입니다만 개헌은 결국엔 차기 정부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빠듯한 스케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동시에 실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개헌은 차기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금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선거가 어제 치러졌죠. 물론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닙니다만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 참패,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고요. 민주당도 크게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호남에서 약간 엇갈리는 그 표심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자세하게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정성윤 후보를 지지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전한길 강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어제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윤 대통령 측근 정승윤 후보가 전한길 강사와 함께 유세를 펼쳤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선거 5곳에서 보수 텃밭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패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제, 구로, 아산에서 승리를 했고 조국혁신당이 담양에서 승리하며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습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남 아산 그리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모두 내줬어요. 어떻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중도층이 갖고 있는 여론, 중도층이 지금 갖고 있는 여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론이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재보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뭐 이제 여론에서 특히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뭐 참패했다, 패배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제시나 부산시 교육감, 충남 아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엔 사실 지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비슷한 지역,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선거가 있었을 때 저희가 압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큰 격차로 이렇게 패배한 것을 보면 지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정당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통 지지층에만 기대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공식이 정말로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결과가 미리 보는 대선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고요. 지금 표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4석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다 보유했던 국민의힘의 지역이었는데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3곳이 바뀌었고요. 또 민주당이 지자체장이었던 전남 담양 군수는 조국혁신당에서 당선자를 낸 상황이죠. 부산교육감 앞서 보셨듯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전한길 씨의 지원 유세까지 있었지만 적지 않은 표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의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김용남 의원 듣고요. 윤재관, 김희정 의원께서도 짚어주시죠. 역대 총선 결과로는 국민의힘이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작년 4월 총선이었습니다만 동시선거 기준으로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건 2018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탄핵 이후에 치루어진 지방선거에서는 PK 지역, 그러니까 경남, 부산 지역, 울산까지 뭐 많이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는데요. 어제 치러진 선거의 득표율을 보면 지금 상황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나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확실하게 그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이뤄내지 못하고 동조하면서 그거에 대한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가 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2017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참패를 계속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참패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이번에 4.2 보궐선거에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당연히 무엇이냐면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완전히 사상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의 중심에 들어와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모습. 그 이전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전환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극우정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선택할 때 저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판명되게 만들어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산의 선거는 교육감 선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거인데 저렇게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분의 얘기가 사실 역사를 가리킬 만한 그 자질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만큼의 경도된 사람을 선거판에 끼어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선거는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상식이 승리한 선거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은 어느 지역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일단 거제시장하고 부산시 교육감이 이제 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승리한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이 두 지역이 특히 뼈아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선거는 뭐 당색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심이 참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척도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재보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특히 뭐 그 일타강사였다는 이유만으로 3.1절 집회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침내 선거 지원까지 나갔던 전환길 씨의 어떤 모습이 참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동시에 담양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참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또 승리하는데 발판을 삼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라는 예. 그런 민심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로구청장 민주당, 아산시장 민주당, 담양군수 조국혁신당, 경북 김천시장 국민의힘, 거제시장 민주당 이렇게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1이다. 조국혁신당과 야권을 사로 본다면요. 4대 1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기존의 구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다라는 건데 김유정 의원께 이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선 텃밭을 내줬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담양 군수 때문에요. 그래서 참 뼈아프죠. 뼈아프고 그런데 이제 후보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철용 후보가 저희하고 이제 한 민주당 후보하고 900여 표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원도 3선이나 했고 예. 지금 또 군의회 의장이기도 했고 조직 기반이 좀 많이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후보도 뭐 최선을 다했고 당에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좀 석패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 놓지 말아라라는 민심의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남 민심이 항상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또 때로는 매서운 채찍질도 보내주셨고 또 정말 전폭적인 지지도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숙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킨 조국혁신당은 분위기가 상당히 오늘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담양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죠. 첫 그 단체장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 크게 과대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더 잘하라는 그 격려의 의미, 특히나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웠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정치 좀 바꿔라. 정치 혁신을 좀 해라.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정치 혁신의 조국혁신당이 신생 정당답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미리 보는 대선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오늘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다만 뭐 지역 일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뭐 그 민심의 어떤 뭐 바로미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대에 좀 원인도 하나로 뭐 당의 극우적 행보나 이런 것도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의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요. 당의 극우적 행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라고까지 분석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뭐 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또 아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측 당선자가 나오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이 세를 넓혀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각각의 특수한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데는 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전통 지지층, 이 전통 지지층의 많은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당이 이제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기 대선으로 이뤄지는 시나리오라면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지 정말로 과거처럼 우리 지지자들만 꽁꽁 묶어두면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뭐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민심의 바로미터도 아니다. 아니,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큰일 났네요. 이게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예. 여론조사 같으면 어느 한쪽이 과표집됐다 아니면 질문 내용이 약간 왜곡됐다 뭐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유권자 개개인이 다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한 선거 결과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민심의 바로미터를 뭘 잡겠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민심은 이런 거다 이렇게 단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발언은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상 내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른바 영남 강남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표현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남에서도 PK에서는 어렵다. PK에서 어렵다. PK를 제외한 TK당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남당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영남 자민련이 돼버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TK 자민련쯤으로 본인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뭐 지역 일꾼 정도 뽑는 거니까 이게 뭐 민심의 바로미터는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죠. 그리고 그럼 그 얘기는 지금 23군데 정도에서 뭐 기초의원, 뭐 시장 군수도 있고요, 교육감도 있고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뭐 국회의원 선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민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대변인 얘기가 도대체 국민의힘의 그냥 이 우왕좌왕하는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극우적 행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냐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고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온갖 발언들을 다 했잖아요. 그 극우적 행보는 의원 개인의 행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과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그거를 정말 깨알같이 낱낱이 다 읽고 이런 선거 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도 저 정도 얘기하면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예. 내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아울러 하게 됩니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 민심 쭉 이어질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생각이 들고 어떠한 권력도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국민들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콩가루 지방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대표격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대변인이 나와서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니 보수의 괴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괴멸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호남에서 정치가 경쟁이 필요하듯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정치가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힘은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정당이 돼버려 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 드렸던 개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헌법이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이 왜 그게 개헌하자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헌법을 지키지 않고 마흔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러한 위헌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개헌을 정말 얘기하려면 본인이 그거에 합당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결과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한 것처럼 극우적 행보, 이 극우적 행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동욱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극우적 표현이라는 것이 사실 어쩌면 야5당이나 이 우리 당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 정치 공세를 쓰기 위한 용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에 대한 반감을 좀 신동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저는 선거 결과 보면서 민심 정말 냉정하고 매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옷을 뒤집어 쓰고 카메라를 피해 다녔던 이 남성. 도이치모터스의 돈줄 손모 씨입니다.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가장 유사한 역할을 했던 걸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남성, 오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9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일부러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계기로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재수사를 시작할지도 주목됩니다. 만약 재수사를 한다면 이번에는 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걸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진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상당히 중형이죠. 손모 씨, 이 손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주로 불리는데 이른바 돈을 댄 사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씨는 많이 알려져 있는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모 씨,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로 불리는 인물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등 해서 9명 전원이 모두 유죄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가 다시금 생각날 수밖에 없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그렇죠. 사실은 특히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자신들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다 등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손모 씨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돈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손해를 봤죠. 네,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김건희 일가는 23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정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만 사실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보통 주범들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사안에 비해서는 좀 형량이 약하게 선고됐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의 어떤 신분 내지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주가 조작 사건 이 정도 규모면 적어도 주포라고 불리는 주범들은 실형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가벼운 형이든 무거운 형이든 아예 사법적 처벌에서 피해간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고, 언젠가는 재수사와 형사사법 절차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하시길래 차이점과 관련해 공통점은 저랑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 얘기할 때도 같을 줄 알았는데 좀 다른 말씀하셨고, 차이점은 그때 당시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손모 씨는 주식 전문가여서 주식 시장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라는 게 기소 이유였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처벌할 수 없다, 기소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차라리 기소해서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우리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도 강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고 한다면 다시 이 정치검찰의 보복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사실 주식 전문가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어요.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다양한 기법의 주식 거래를 해봤다고 스스로 발언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주식 전문가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은 불기소를 했고 이후에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서울 고검에서 아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그 결론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지난해 10월 17일 검찰은 이런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전날도 우리가 저 문제 다룬 기억이 나는데 다시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죠. 누구나 말씀을 해주시죠. 김민정 의원님. 예, 똑같은 것 같고요. 저 조상원 차장인가요? 그 검사가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해서 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종결하지 말 걸 이런 식으로 울먹였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종결하지 말고 그냥 두직을 했을까요? 라는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주 손모 씨하고 동일한 혐의인데 어떻게 이 나머지 그 9명은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북풍 한설 몰아치듯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봄바람처럼 살랑거렸잖아요. 황제 수사할 때에도 명품백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 주가 조작 문제도 물어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혐의 종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통정 매매했던 98건의 그 8건 중에서 47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랑 관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잖아요. 2차 그 주가 조작의 주포 그 공범들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뭐 이런 문자 보내고 7초 뒤에 똑같이 8만 개를 매도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는 대통령실이 거봐 무죄라잖아 이러면서 네. 아주 그냥 입장을 득이양양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 받았을 때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좀 할 말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었을까요? 동일한 혐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는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예. 이렇게 묻어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 23억의 이익을 본 김건희 여사 그 모녀에 비해서 손해본 이 전주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실형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앞서 말씀을 거의 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좀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차 주가 조작 때 주포로 활동했던 사람이 작년 10월 넘어서 가을쯤에 자기가 쓴 편지를 공개했죠. 김건희만 빼고 다 처벌받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해서 함께 했는데 김건희만 처벌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처벌받는 오늘의 그 결과가 오늘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9명이 전부 다 유죄를 받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10월에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은 늘 그래 왔습니다. 가령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궤변을 늘어났던 90년대의 검찰이 현재의 검찰과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칼을 들이대느냐 이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죠. 내일 파면이 되고 나면 검찰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본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검에서 작년 11월에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 계속 뭉개고 있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둔탁한 황하강이 청명한 한강이 되는 모습처럼 바뀔 것을 예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드립니다. 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을 한번 볼까요? 집회가 크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버스가 우측에 보이고 우측에 단상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저도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곳을 지나왔는데 집회 규모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지자들이 모이지는 않았던 모습인데 오늘은 상황이 어떤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서울 고검으로 항고를 사건을 넘겼는데 아직 재수사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내일 탄핵 심판 선고가 파면으로 나온다면 검찰은 또 태도를 바꿀까요? 글쎄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 특히 최근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는 법률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의 검찰의 관행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었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태도 변화 그리고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글쎄 어떤 계기로 또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16시간 59분 정도 탄핵 심판 선고까지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시계까지 준비한 이유는 그동안 기다리기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하루하루가 속이 탄다라는 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서 체크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산하시라고 화면에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안국역에는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 퇴근길에 혹시라도 그곳을 지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좀 더 늘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경찰 버스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 아래쪽으로 저녁까지 이어지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헌재 인근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내일 결과를 보고 다음 주에 그 결과를 토대로 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1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6시간 57분이네요, 정확히는. 오늘 모실 손님은 사실 한 달여 전에 인터뷰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내일이 선고일인 것을 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잡은 인터뷰 약속인데 공교롭게 내일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인터뷰가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물어볼 점도 많고요. 들을 내용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친명계 좌장이 아니다. 이재명의 정치 동반자라고 불러달라. 네. 지난번에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선고 예상을 아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다 자기가 바라는 예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착잡합니다. 지난 해방 이후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 또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그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국가의 운명이 8분의 헌법재판관 손에 지금 달려 있는데 저는 뭐 그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뭐 몇 대 몇 이런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봤으니까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취재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오전 평의, 오후 평의도 예정대로 있었고 내일도 평의를 한 차례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11시가 그 결정문을 이제 낭독하는 시간인데 이미 뭐 저는 그 판결문은 써 있고요. 예. 다만 초안이겠죠. 최종본은 아니겠지만 면밀히 검토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판사들 또는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다 모여가고 합의부의 경우라든가 또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최종적인 문안 정리를 하니까 단 그 한치의 그 오류라든가 또는 단 한치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문구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모여갖고 문안 최종 정한 다음에 서명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은 다 잡혔고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표현이랄까 네. 혹시나 오해를 줄 수 있거나 누군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다듬는 작업을 그렇죠. 네네. 하는 게 되겠네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평일을 마지막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결정문 마지막 펼쳐놓고 거기다 서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그렇게 되나요? 되겠죠. 네. 저 예. 8분 전분 서명을 해야 되니까 예. 확인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11시에 발표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예, 최종본의 결정문의 서명을 8분이 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11시에 선고를 하면 되는 상황이군요. 참고로 보도자료는 내일 없다라는 공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기각각하 가능성 오늘도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힘을 실는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주 만나실 거 아니에요? 예,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오가면서. 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뭐 지도부가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 탄핵 기각될 거다 또는 각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계엄이 불법적인 건 사실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냐, 어떻게 국정 운영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파면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적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지금 뭐 개헌 얘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오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야당하고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개헌 얘기하는 건 어쨌든 마지막까지라도 좀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예. 파면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뭐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최악의 경우 정말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겠습니까?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다 고려해갖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당한 판결을 할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파면이냐 복귀냐를 놓고 국익을 생각을 했고요. 판결문에도 나오죠. 그리고 헌정수호 의지 같은 것도 판단 네, 그렇습니다. 근거로 삼았는데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양형을 그러니까 이익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복귀했을 때, 복귀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다음에 법원에서의 변론 과정을 볼 때 저는 뭐 전혀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그건요. 예.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출근길 취재가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화면에 담는 것도 안 됐고. 근데 내일 오전 출근길은 촬영을 네.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언론에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당당한 결론을 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는 전 그 취재 허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 그 헌법재판관 8분의 의사가 합치됐구나. 전원일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워낙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그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그 목소리가 컸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은 또 전체 의사가 합치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취재를 허용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2017년에도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출근길에 머리를 들만지고 나온 그 장면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화면에 나가네요. 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강일원 재판관 등 여러 재판관들이 당시에 이렇게 헌재의 당일날 들어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김일수 재판관 이렇게 화면에 잡혔고 내일도 이런 8명의 재판관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어쨌든 취재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의견이 다 똑같진 않지만 여러 언론인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구나.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기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반면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앞에서 집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 저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요.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과정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진정성 있게 현재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또 승복을 하겠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은 저는 뭐 본인도 법률가 아니었겠습니까? 법률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탄핵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결론이 파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법정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정에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탄핵 반대하는 극렬한 지지자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본인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좋은 메시지라는 건 혹여라도 불복 그리고 과열된 광장 열기를 더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걸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서부지방법원의 그 점거 난동 사태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점거 난동 해갖고서 처벌받던 또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그들한테 격려하고 감사하다고 이런 의사표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빨리 석방돼야 된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가 거죠. 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만약 파면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너무 잘한 결정이고요. 나와서는 안 되겠죠. 네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네네. 이 말씀이네요. 탄핵이 인용될 시에는 즉각 파면되잖아요. 주문을 읽는 그 순간에 네. 지난번에 이제 2017년에도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이 뒤로 시계를 보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초까지 계산해서 이 시간부로 파면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대통령 관저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원칙인데 그 순간 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물리적으로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할 테고 그런 시간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틀이었나요? 한 2, 3일 정도는 대통령 관저에 머물다가 나온 사례가 있어서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그때보다 관저 퇴거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뭐 그 대통령 경호처가 어쨌든 그 대통령 지휘를 상실해도 경호 책임은 있거든요. 경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최대한 빨리 퇴거할 수 있게 하겠지. 그냥 더 시간을 지체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경호처에 지금 김성훈 차장이 매우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무리하게 거기서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때부터는 불법 점거이거든요. 국유재산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불법 점거인데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경호처 차장에게 명령해갖고 빨리 퇴거하라 이런 말 나오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대통령께서 정말 마지막 품격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저로 가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파면 시에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내란죄 재판, 형사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는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란 혐의가 아니더라도 수사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게 되는 거가 그렇죠. 되겠죠. 네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뭐 소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사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내일부로 만약 파면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뭐 다른 사건들을 다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는 대통령 그 내외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검찰이나 경찰 다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그런 굴레가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수사 속도를 빨리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고발 사건들도 있어서 저는 뭐 수사가 되겠죠. 네. 예. 자, 이제 헌재 선고가 내일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뭐 파면이냐 복귀냐 어떤 경우든 간에 메시지를 내겠죠. 어떤 메시지가 예상이 됩니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2월 3일 대통령의 그 내란 이후에 우리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 이게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제1야당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 어쨌든 뭐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인용에 또 찬성했던 분들도 이제는 국난극복에 함께 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와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잠깐만 짚어볼게요. 지난번 작년에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네네. 것으로 1심에서 네네. 예측하셨지만 1심은 그렇지 않았고 2심에서 무죄가 판결이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시에 이제 걸림돌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기 대선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지금의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판결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엔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을 기소한 공소권 남용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도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 체포 시도 또 기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정치보복적인, 정치 탄압적인 수사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관련해서도 이미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재판은 진행해 되어야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이미 다 이재명 대표 반영이 됐거든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또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실상 압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사법적인 문제 또는 검찰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처리 시한이 본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가요? 72시간이니까 예, 3일이니까요.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욱 부총리의 그 위헌 위법 행위는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는 국회의 권한 침해다, 위헌 행위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탄핵 결과를 보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부담과 미국의 상호 관세 등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추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헌 행위를 누구나 다 지금 보고 있고 하루하루가 그 위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이런 고위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그런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일 탄핵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나오면은 국무총리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또 마용주 대법관 신속하게 임명하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또 국민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라도 임명하면 위헌 상황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위헌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위헌적인 상황은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에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조금 누그러뜨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확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아직 명확한 입장은 정해진 건 아닌데 어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갖고 그게 핵심적인 사유로 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해 갖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다행히도 탄핵을 면해 갖고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고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선고 이후에 지도부에서 그 점도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 역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요. 대선 준비는 지금 당에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게 돼 예,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내일 파면이 된다고 하면은 즉시 뭐 최고위 열어갖고 신속하게 그 다음 절차들 당내 경선 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표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가요? 사퇴해야 됩니다. 네. 사퇴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시한이 있나요? 시한은 그 후보 등록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경선 때는 그러면 경선 후보 등록이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 전에 경선 후보 등록 때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선일이 발표가 돼야 거기에 역순으로 60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경선 기간이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역순해서 보면은 언제쯤 이제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지까지 역산이 가능하겠네요. 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관계없이 저는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왜냐하면 그 선대위 있던 그 선거에 관련된 일정 자체를 이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진행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면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선 룰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 경선에 참가하려고 하는 분들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선 룰을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는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협의체가 생길 텐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으니 네네. 미리 대표직을 그 전에 내려놓을 수 있다.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다음 주 초요. 물론 전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이 전제고 다음 주 초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결정이 나면은 탄핵 결정 난다고 하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급박하게 당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일련의 절차들을 이재명 대표 주관 하에 최고위에서 의논해 갖고 결정을 하겠죠. 네. 예.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 앞서 저희도 다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던 지역들, 갖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직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있던 지역이 지금 민주당으로 바뀐 곳이 있고요. 또 민주당 담양 군수는 민주당이었지만 조국 혁신당으로 당선자가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교육감을 빼면 4대1 구도에서 야권을 합치면 1대4 구도로 바뀌었다. 네네. 이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느닷없는 그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뭐 심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경남 거제 이런 곳은 사실 민주당에서 당선자가 거의 안 나오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 전에 이번에 당선된 그 병광용 후보가 그 전에 한번 당선이 됐었는데 전전에 예, 됐었죠.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경남에서 또 민주당 취약 지역에서 당선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정당 추천 후보는 아니지만 부산에서 소위 그 진보 후보로 지칭됐던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는 생각을 해보고 예. 있습니다. 그 선거 때 특히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PK 지역의 민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각 정당마다. 이번에 PK에 어떤 큰 변화가 좀 있다고 보세요. 민심의 변화가? 저는 약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거제시장 그 승리와 부산 교육감 선거의 승리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표차도 작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비상계엄은 뭐 너무나 국가적인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 나라를 굉장히 위기에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PK에서도 또는 뭐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어떤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 달 전에 약속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 정보들이 아직도 네. 받은 글로 돌고 있어요. 인용이다, 각하다, 기각이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돌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정성호 의원께서 나와주셔서 어느 정도 안심하신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루카, 내일 필드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Nabien and magic? A pleasant home, it all starts from the kitchen. 나비엔이 시작합니다. 기술과 매직으로. 나비엔 매직. 잘 만났죠? 신선하게 나백으로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맛있다 서울우유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헌법이 파괴됐다며 정치인문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헌법에 적힌 취임 선서대로 헌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상 권한이라며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더니 최후 변론에선 직무에 복귀해 헌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헌법은 무엇일까? 헌법 위반 혐의로 헌법에 따라 헌법상 권한이 박탈될지 여부가 헌재에서 곧 결정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어떻게 그래? 어떻게 또 맛있고 그래? 무가당인데 그래. 뭐든 잘 어울리고 그래. 바나나 맛 우유 풍미 그대로라 그래. 아는 맛 그대로 설탕은 빼기로. 역시 빙그레라 그래. 평균 경사도 5.7도.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한민국의 평지는 30%에 불과하다. 올라갈 땐 밀어주고 내려올 땐 잡아주는 콜핑 코어스텝. 진짜 편한데?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 씨는 짜증 대신 같이 볼까?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엄마 이뻐? 갱년기엔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네,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50분 특집 생방송 논쟁이 방송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14시간을 앞두고 펼치는 최후 토론으로 준비를 했고요. 판사 출신의 차성한 교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5대0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8시 50분 특집 생방송 논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